XRP에 대한 소각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는 장기적 우상향 패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슬슬 여러 가지 스위치가 켜지는 과정에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리플 페이먼트가 어쨌든 범지구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규제 당국에서 승인되는 움직임이 계속 보여지고 있고, 많은 핀테크 회사나 자금이체 기업, 이런 국경 간 결제 회사들이 또 리플렛을 탑재하면서 XRP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ODL이라고 하죠. 리플 페이먼트가 계속 레이어로 쓰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많아지면서 결국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XRP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또 무엇보다 금융 엘리트 세력들이 만든 코인이 XRP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XRP로 돈 벌기가 어렵게 만든 그런 시나리오를 펼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수량에 집중을 하면서 좀 시간을 내 편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 네, 최근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실체가 없는 알트코인들이 퇴출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알트코인들이 상장 폐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요. 그 말은즉슨 이제 점점 뒤에서는 법제화, 제도권 편입이 준비가 되면서 옥석 가리기가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또 실제로 최근에 빗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6개월 정도 영업 정지를 먹어가지고 이제 신규 투자자들이 진입해서 입출금 자체가 제한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거래소를 선별할 때 조금 더 안정성 측면에서 먼저 경각심을 가지고 입금과 출금, 그리고 내 자산을 보관하는 것까지 좀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KYC 인증을 잘 안 했다거나 거래 체결이 되지 않은 빙엑스 같은 거래소와 뭔가 계속 좀 입출금을 주고받았던 이력들이 이제 금융당국에 걸려가지고 이번에 빗썸 사태가 좀 있었는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또 오입금 사태도 있었잖아요. 이런 걸 미뤄봤을 때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할 때는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웬만하면 쳐다보지 말고, 암호화폐 보관할 때도 업비트, 빗썸 한두 군데 거래소에 모두 다 넣는 게 아니라 개인지가 또 좀 활용도 해보시고, 좀 이런 해외 거래소도 조금씩 이용을 해보면서 내가 분산화를 할 수 있는 것을 습관화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상장 폐지를 하면서 이런 옥석 가리기가 완전히 되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 미국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좀 통과되져야지만 증권이냐 상품이냐에 대한 명확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미국, 지금 현재 암호화폐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움직임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고, 물론 아직까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 관련해서도 아직 완전히 이제 어떻게 가이드가 나오지 않았지만, 디파이 관련해서라든지 스테이킹 이자 관련해서, 아니면 트랜잭션에서 발생되는 가스료, 에어드랍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이것을 나눌지 아직 가이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미국에서 또 어떻게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서 완결이 되고 통과가 되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은 상황에서 리플의 독자적인 상승이 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거의 60% 정도를 보여줄 정도로 암호화폐 판에서 큰 존재감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XRP가 먼저 단독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그런 규제판이 깔려야 되고, XRP만의 실사용성이 이제 따로 부각이 되면서 오르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런 시기가 도래하려면 다중 통화 기반으로 한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가 나와야 될 거고, 또 다양한 원장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인터레저 프로토콜이 실사용화가 돼야 되는 시기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언제쯤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리플사에서 발표한 하나의 이제 로드맵을 좀 보고 네. 있고, 또 무엇보다 스위프트에 대한 그런 논문이라든지 BIS, IMF의 여러 가지 공식 보고서를 보게 되면 빨라야 2028년 정도가 이제 CBDC가 점점 나오는 과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저는 2030년 정도에 리플 CEO 말을 따라서 유동성의 약 14% 정도를 리플 원장 레이어가 채택될 가능성을 열고 있는데 한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정말로 비트코인과 XRP가 따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느껴지고 있고, 또 최근에 통과된 이 주택법을 봤을 때, 미국의 그 연방 주택법을 봤을 때 거기에 안티 CBDC 법안이 또 한 번 통과가 돼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2030년까지만 안티 CBDC 법안이 유효하다라는 걸 미루어 보더라도 정말로 이제 미국에서도 뒤에서는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필두로 해서 CBDC를 또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지기 때문에 하나의 분기점을 저는 203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리플이 전 세계 금융기관과 협업 중인 사례 중에 가장 파괴력이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리플사 자체가 우리가 단순한 이제 핀테크 기업이 아니라 정말로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손을 잡으면서 협업을 하는 그런, 정말 그런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리플 페이먼트 자체가 지속적으로 라이선스 합법적인 틀에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1분기에는 영국의 FCA라고 하는 금융행위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또 룩셈부르크 재무장관과 회동을 통해서 유럽 지역 전체 EU라고 하죠. 유럽 연합 지역 전체에서 합법적인 결제 라이선스까지도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그 호주 관련해서 이 BC 페이먼트라고 하는 그 페이먼트 회사를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 호주 금융당국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하나 라이선스 AFSL이라고 하는 라이선스도 그들이 취득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 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리플사가 단순한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규제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기관급 솔루션으로 다시 한번 진화시키기 위해서 M&A 전략과 파트너십, 지분 확보를 통해 계속 그들의 펀더멘탈을 만들어가고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도 입체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중요한 이슈는 마스터카드와 직접적으로 손을 잡으면서 지속적으로 RLUSD에 대한 결제 파이프라인을 열고 있고, 뿐만 아니라 바이낸스에도 RLUSD를 상장시키면서 지금 현재 RLUSD에 대한 그 시가총액이 15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리플 원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즉 다시 말해 XRP에 대한 소각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는 장기적 우상향 패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 이제 가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리플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 막 10달러, 100달러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현실적인 상한선 어디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XRP가 세 자릿수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그런 다중 통화, 다중 원장이 만들어지는 화폐의 분권화 시대가 현실적으로 다가와야지만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RWA라고 하는 토크나이제이션이 일어나줘야지만 스위프트 시장 규모도 지금으로부터 2배 이상 커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30년 이후가 될 것 같고,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스탠다드 차타드가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냈죠. 원래는 한 XRP 가격을 8달러 정도 선까지 얘기를 했었다면 약간 좀 하향 조정을 했는데, 우리가 뭐 이번 사이클 안에 어느 정도 XRP 파급력을 가져갈진 당연히 뭐 신의 영역이라 개인적인 투자자로서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시점이 좀 매우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블랙록의 XRP 현물 ETF가 아직까지는 신청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과 함께 XRP의 좀 파급력이 같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한선도 있지만 하향선도 좀 궁금한데 하향선은 그럼 어디쯤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XRP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뭐 2,000원대 극초반 아니면 뭐 1,900원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정말 지지부진한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사실 XRP의 가격이 정말 뭐 동전 가격으로 다시 회귀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아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죠. 뭐 일시적으로 찍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현재의 이 구간을 잘 다진 이후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뭐가 됐든 저 같은 경우는 선물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레버리지 투자자가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현물 거래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평단보다는 조금 내 수량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독자분들께서도 뭐 XRP 가격보다는 조금 더 내재 가치와 펀더멘탈, 그리고 XRP가 향후 5년 뒤에 어느 정도 가격선까지 갈 수 있고 없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건강한 투자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과 관련해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이 또 있을까요?
네, 뭐 최근에 XRP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또 일어나고 있죠. 무엇보다 이 클래리티 액트 법안 관련해서 이 에이다의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스가 리플사가 가지고 있는 에스크로 물량이 어쩌면 이게 증권법에 위반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클래리티 액트에 게재되어 있는 Defying Mature Blockchain이라고 해가지고 성숙된 블록체인, 그러니까 상품으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한 어떤 기관이나 한 집단, 한 개인이 20%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리플사 같은 경우는 1000억 개 중에 지금 리플사 같은 경우는 총 발행량 1000억 개 중에 약 330억 개를 에스크로 물량으로 잠궈놨거든요. 이거 자체를 정말 리플사 소유로 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증권 선심에 또 휘둘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리플사는 지금 현재 초안 잡힌 클래리티 액트 법안의 찬성을 또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미뤄봤을 때 오히려 이 에스크로 물량 자체가 XRP 레저 위에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잡혀 있고 유동성 출구 전략으로 완료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탈중앙성 측면으로 따로 빼놓는 그런 포지셔닝으로 구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느껴지고 있고, 혹시라도 이런 가이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걸리게 되면 리플사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에스크로 물량을 어디로 이관을 시키거나 뭐 희석을 시키거나 혹은 제3자 기관에게 넘기면서 조금 이제 역할 분담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에버노스로 점쳐지긴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규제 당국에서 이것을 걸고 넘어지는지 혹은 걸고 넘어지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통과를 시키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XRP 레저 자체가 탈중앙화되어 있고 퍼블릭 블록체인이고 그 에스크로 물량 자체가 거기 안에서 지금 계속 굴러가고 있는 유동성 창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돼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럼 작가님의 포트폴리오에서 리플 비중이 혹시 변화가 됐는지,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계세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XRP에 대한 비중이 암호화폐 전체 투자하고 있는 그 판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근데 정말 또 아이러니하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XRP라든지 스텔라루멘과 같은 이런 브릿지 자산으로 설계되어 있는 이런 코인들에 더더욱 눈이 가고 더더욱 자금을 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막 투자하시려고 하거나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께는 XRP의 이런 어떤 포커스된 투자를 굳이 권장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그만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리스크 테이킹을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XRP 포션이 많은 건데, 웬만하면 여러분들께서 XRP를 먼저 공부하시기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함께 공부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화시키는 게 조금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XRP 같은 경우 지금까지 워낙 리또소 구간을 또 오랫동안 만들어 왔잖아요. 이 SEC로부터 약 5년이라는 소송 시간이 있었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정말 뭐 소재가 너무나 많은데 안 오르는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암호화폐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뭐 어떤 일개 투자자가 뭐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뭐 따라하기보다도 내가 그럼 XRP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호재가 많은데 이렇게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럼 작가님이 말씀하신 2030년에는 그런 호재들이 다 모여서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할까요? 뭐 한 번 정도의 어떤 퀀텀 점프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뭐 당연히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슬슬 여러 가지 스위치가 켜지는 과정에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리플 페이먼트가 어쨌든 범지구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규제 당국에서 승인되는 움직임이 계속 보여지고 있고, 많은 핀테크 회사나 자금이체 기업, 이런 국경 간 결제 회사들이 또 리플렛을 탑재하면서 XRP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ODL이라고 하죠. 리플 페이먼트가 계속 레이어로 쓰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많아지면서 결국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XRP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또 무엇보다 금융 엘리트 세력들이 만든 코인이 XRP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XRP로 돈 벌기가 어렵게 만든 그런 시나리오를 펼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수량에 집중을 하면서 좀 시간을 내 편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많은 공부가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